안녕하세요. 제조랑의 제조랑입니다.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계양기에서 계양부터 갑신장면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건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입니다. 최익현의 상소로 대원군이 이제 정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원군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 친정체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개화파에 의한 통상론이 대두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당시 중심 세력이었던 통상개화론과 개화사상을 보겠습니다. 통상개화론에는 주요 인물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 세력의 배경을 보면 이 애들은 청나라의 현실과 청나라의 개혁이었던 양무운동의 과정을 보면서 조선도 청나라처럼 부국강병하기 위해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개화사상이 등장하는데 개화사상에는 주요 인물이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등이 있습니다. 이 애들은 앞에 있는 애들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됐는데 이 애들은 일본과 서양 문물을 주체적으로 바꿔서 수용하자는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본과 맺은 조약이었던 조일수호 조규, 다른 말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 조약의 체결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개화 세력의 대두가 있습니다. 자, 고종이 직접 정치한 과정에서 개화 세력이 점점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했죠. 다음 두 번째, 일본의 개양 요구가 있습니다. 이 개양 요구에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이 조선에 와서 국교 재개를 요청합니다. 자, 당시 일본 정부였던 메이지 정부가 조선과의 국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계 외교 문서에 막 일본의 왕은 천황이다 라는 용어 등등을 넣으면서 조선의 신기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조선은 이 서계, 즉 외교 문서의 접수를 거부합니다. 그 다음 2단계 정한론이 대두합니다. 정한론이 무엇이냐? 조선에 침략하자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점점 떠오르게 됐고 3단계 이제 조선을 직접적으로 침공하는 운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자, 일본 배가 강화도 초지시즌으로 와서 포를 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영종조도 공격하고 돌아갑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운요 사건인데 이 운요 사건을 통해서 강화도를 공격하고 나서 조선과 단판을 맺습니다. 그 단판을 맺은 내용이 지금 등장하는 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조선의 자주 독립국을 선언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이지만 일본이 추후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빼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항장 설정입니다. 세 가지 항구를 개항했는데 지도를 보시죠. 자, 여기 앞에 있는 부산, 한성 근처에 있는 인천, 그리고 원산이 있습니다. 자, 부산을 개항한 목적은 일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개항을 했고, 자, 그 다음 인천을 개항한 목적은 한성, 왕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항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러시아와에 가까운 원산을 개항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군사적 목적으로 원산을 개항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해안 측량권입니다. 자, 조선의 해안을 측량해서 차후에 조선을 공격할 때 보다 자기들이 안전하게 쳐들어오기 위해서 마련했던 조항이고, 네 번째는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치외법권을 규정합니다. 조선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이 원래는 조선인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일본에 가서 일본 관리가 심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공정하죠. 그래서 이 성격을 보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료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보시죠. 자, 1관을 보면 아까 봤던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사관과 오관을 보면 부산과 항구 두 곳, 그러니까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했고, 제7관을 보면 해안 측량권이 나와 있죠. 조선국 해안을 측량해서 도면을 만든다. 그 다음 제10관은 영사재판권, 즉 치외권을 다는 내용입니다. 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일수호조규를 맺은 다음에 보다 더 세세하게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부속 조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개항장과 관련된 조일수호조규 부록, 두 번째는 무역과 관련된 조일무역규칙을 맺습니다. 먼저 조일수호조규 부록을 보시죠. 자, 첫 번째 내용은 거주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간행이정을 심리로 만드는 거죠. 간행이정이라는 것은 개항장에 들어온 일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심리만큼만 일본인이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걸 규정했고, 두 번째, 개항장 내에 일본 화폐를 유통한다라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약인 조일 무역 규칙을 보시죠. 이거는 키워드가 3무인데, 첫 번째는 무관세,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두 번째, 무항세, 일본의 선박이 조선에 배를 댈 때 그 과정에서 돈을 안 낸다. 세 번째, 무제한 양곡 수출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조선의 쌀이나 콩을 일본에 무제한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걸 넣어뒀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를 통해 보죠. 자, 먼저 조일수호조규 부록을 보시죠. 자, 제7관에 보면 일본인은 본국 화폐로 조선과 물자를 교환할 수 있다. 그 다음 조일 무역 규칙을 보시죠. 제6칙을 보면 일본인은 쌀, 잡곡 등을 수출할 수 있다. 수입할 수 있다. 제7칙을 보면 일본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발맞춰서 정부는 이제 개화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통리기무아문의 설치입니다. 이 기구는 삼군부를 폐지하고 만든 기관인데 이후 정부의 개화정책의 중심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화와 관련된 총 12가지의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맡을 기관으로 12개의 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통리기무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에 12개의 사가 있는 거죠. 업무를 하는. 다음 두 번째 정책은 군제개혁입니다. 원래 조선의 군대는 5영이었는데 무의영과 장어영을 중심으로 해서 2영으로 줄입니다. 대신에 교련병대, 별기군이라고 불리는 군대를 창설합니다. 여기는 일본인 장교를 초빙해서 이제 일본 장교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훈련시키는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와 발맞춰서 외국의 문물을 관찰하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외국 시찰단을 파견합니다. 먼저 일본에 파견된 것을 보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수신사입니다. 이때 파견된 인물이 김홍집인데 김홍집이 일본에서 조선 책략을 가져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의 정보를 보면 이 책은 청나라의 황준센이 지었는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입니다. 그 내용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관계를 맺고 미국과 연결하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방러를 위해서, 즉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은 추후에 미국과 조약을 맺는데 배경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외에도 1881년에 조사 시찰단도 있습니다. 자, 청나라에 보낸 걸 보시죠. 청나라에 보낸 시찰단은 영선사입니다. 이
시찰단의 목적은 근대 무기 제조술과 군사 훈련을 위해서 파견하는데 주 인물은 김윤식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곳인 기기창을 만듭니다. 자, 이번엔 미국을 보시죠. 미국에 파견된 시찰단은 보빙사입니다. 자, 미국 공사가 이제 서울에 근무하게 되자 그 답례 목적에서 미국에 파견한 시찰단입니다. 민영익을 중심으로 해서 홍영식, 서광범, 육일준 등등이 있는데 이때 중요한 책이 나옵니다. 바로 육일준의 서유견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습니다. 바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죠. 이 조약의 배경을 보면 첫 번째로 청나라가 조선을 미국에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책인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미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거중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또는 피해를 입으면 서로 도와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영사재판권. 아까 봤죠? 강화조약에서. 세 번째, 최애국 대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었는데 이제 조선이 다른 나라와 조약 맺었을 때 그 나라에 더 좋은 조건이나 또 더 좋은 내용을 넣으면은 미국도 자동으로 저 좋은 조건과 더 좋은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A라는 학생에게 원래 100점 맞으면 하리보를 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A라는 학생과 체육대회를 맺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날에 B라는 학생에게는 10점만 맞아도 하리보를 준다 했어요. 그러면은 B랑 맺은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A랑 체육대가 있기 때문에 B 학생에 대한 조건이 자동으로 A에게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는 100점이 아니라 10점 맞아도 하리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이 자동으로 간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관세 자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조선 스스로 세금을 부과해서 관세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걸 넣었습니다. 자, 이 조약의 성격을 보면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관세를 넣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봤던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죠. 당시 보빙사가 가서 했던 사진, 그림을 담은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번엔 사료를 통해 보겠습니다. 제1과는 뭐에 대한 내용이죠? 바로 거중 조정입니다. 타국에 어떠한 불공평이나 경미한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준다 라는 내용이 담아있죠. 그 다음 제5관을 보면 관세에 대한 내용이고 제14관을 보면 바로 이게 아까 말했던 최애국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국 군주가 어떤 은혜로운 일 또는 이익을 타국에 베풀 경우에는 미국도 그걸 똑같이 받는다라는 걸 넣었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입장과 다른 세력들을 보시죠. 자, 그 세력들의 이름을 보면 바로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이 위정척사 운동은 각 시대별로 입장이 조금씩 바뀝니다. 자, 1860년대에 등장한 논리는 척화주전론입니다. 이 얘들의 주요 입장은 통상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등장한 사건이 있죠. 병인 박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등등이 있죠. 그래서 서양 각국의 통상 요구에 맞서가지고 통상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때 활약한 두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기정진, 이항로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870년대에는 외양 일체론이 등장합니다. 왜? 일본과 서양은 하나다. 그래서 이때 주요 논리는 개양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등장한 사건이 강화도 조약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등장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침략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죠. 이때 활약한 인물이 최익현입니다. 이 사람의 논리를 보면 총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본인의 탐욕을 당해낼 수가 없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파는 건 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이 정해 있지만, 일본인이 파는 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이 무한하다. 그러다 보면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나라는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인은 비록 일본인이지만 속은 서양 애들이다. 네 번째는 일본인이 와서 교류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능욕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편안할 수가 없다. 다섯 번째는 일본인은 너무 욕심이 많아. 그러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 짐승이야 짐승. 어떻게 인간의 짐승이 같이 살겠냐 라고 하면서 총 5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1880년대에 등장한 운동은 신척사운동입니다. 이때의 주요 입장은 개화 반대입니다. 개화 반대. 자, 이 운동의 주요 등장 배경은 아까 봤던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 책략입니다. 이 책 때문에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요 인물 2명이 있습니다. 이만손이 했던 영남 만인소, 홍지학이 했던 만원척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이 중심적으로 됩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건 개화파 그리고 위정석사운동을 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사건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건은 이모군란입니다. 이 이모군란의 배경을 보면 2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자,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고 약 13개월치의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봤던 5영에서 2영을 줄면서 그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잘렸죠. 그 다음 두 번째, 하층민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자, 개항 이후에 쌀이 점점점 일본에 팔리다 보니까 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또 정부가 통리기무 아문이나 별기군 등등의 개화 정책을 펼치니까 그에 대한 세금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구식군인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자, 이때 아까 봤던 13개월치 월급이 지금 밀렸는데, 근데 겨우 1개월치 월급을 줍니다. 근데 그것도 월급이 아니라 쌀로 주는데, 그 쌀 또한 그 쌀 포대 안에 쌀과 모래, 겨울 등이 섞인 불량쌀을 줘요. 이 때문에 분노가 폭발해서 책임자를 구타했는데 그 구타한 사람들만 처벌당했어요. 이래서 분노가 일어난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시 월급을 담당했던 관청인 선의청을 습격해서 관료들과 일본인 교관을 처단시키고, 이제 아까 봤던 도시 하층민과 힘을 모아가지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이 과정을 본 고종은 다시 자신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에게 정권을 넘기고, 이 과정에서 명성황후, 왕비는 몸을 피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다시 집권하게 되고, 이제 자신의 아들이 했던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별기군과 이영도 없애버림으로써 다시 오후군영과 상군부를 부활시킵니다. 하지만 왕비가 하지 못할 일을 해요. 자신의 일을 자신이 처리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끌어들입니다. 바로 청나라의 군대를 파병하는 걸 요청합니다. 자, 다른 나라가 과연 공짜로 올까요? 아니죠. 다른 나라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추후에 조선이 점점 무너지게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이고 다닙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진압은 끝이 나고 청나라의 군대가 또
흥선대원군을 납치하면서 다시 고종과 왕비가 집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집니다. 자, 위안스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에 청나라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조선에 간섭을 하기 위해서 내정 간섭은 마건상, 외교 간섭은 멜렌도르프를 시켜가지고 고문을 파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선과 청나라가 조약을 맺는데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선의 국왕은 청나라의 북양 대신 일개 신하와 동등한 지위다 라는 걸 씁니다. 조선을 깔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일본과 맺었던 치해요건을 넣었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본은 계양장 내에서만 무역했는데 청나라는 이제 계양장 무역뿐만 아니라 내지 통상권을 인정해줍니다. 이제 계양장 말고 직접 내륙으로 들어와서 통상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조선과 일본이 맺은 제물포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일본의 병사가 사실상 조선 내부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또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인 조일수호조규 속약을 맺습니다. 아까 봤던 조약에서는 간행이정, 그러니까 항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10리였는데 이제 그 10배인 100리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조선에 있는 척화비를 철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으로써 조선에 있는 척사운동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복운란을 통해서 이 개화파가 두 갈래로 쪼개집니다. 그 배경을 보면 청나라의 간섭이 심화되면서 당시 조선이 겪고 있던 재정위기 타격책을 놓고 개화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갈라지죠. 자, 각각의 입장과 인물을 보겠습니다. 자, 온건 개화파를 보면 주요 인물에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이 있습니다. 이 애들은 동도서기론, 동양의 도리, 종교,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기, 서양의 문물, 기술, 물건을 받아들이자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천천히, 그러니까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급진개혁파를 보면 인물에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은 문명 개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든 물건이든 다 서양식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급진적, 그러니까 빠르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장이 완전 다르죠. 자, 개화파가 갈라지면서 등장한 사건이 갑진정변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급진개화파의 불안감이 점점 심화된 걸 들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이제 조선에 개화한 돈이 부족하는데 이 개화파들이 입장이 달랐어요. 자, 온건개화파는 아까 봤던 청나라의 고문이었던 멜렌도르프를 중심으로 해서 돈이 없으니까 돈 막 찍어내자 라는 입장이었고, 급진개화파는 그럴 수는 없다. 일본의 차관을 얻어와서 돈을 해결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때 급진개화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김옥균이 대표로 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오려 합니다. 그런데 그걸 실패해요. 또 이어서 청나라의 교관이 초빙되면서 점점 급진개화파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그들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청나라의 군대가 약 절반이 철수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봤던 일본이 지원을 약속하는 거죠. 자, 급진개화판에 가가지고 우리가 일본군이
가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돈도 빌려줄게.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진개발 중심으로 해서 정변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우정총국, 지금으로 치면 우체국인데 그 우체국이 이제 오픈. 근데 그 오픈 축하연에서 이제 민영익 등 고위 관료층을 살해 시도하는 거죠. 근데 이때 잠깐 다른 이야기 하게 되면은 이 민영익을 치료해준 사람이 알렌이었고 이 알렌을 중심으로 해서 광해원이 지어집니다. 병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급진개화파가 고종을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옮깁니다. 그걸 이어라고 이어. 왜냐면은 창덕궁은 되게 넓고 경우궁은 좁기 때문에 일본군이 수가 적은 걸 고려해서 방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우궁으로 고종을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우궁으로 오는 인물들을 다 죽이고 이제 박영효와 김옥균 등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장악한 이후에 14가지의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청나라에 가 있는 대원군을 즉시 돌아오게 하고 청나라에 했던 조공허례는 폐지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벌을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한다. 세 번째, 지조법을 개혁한다. 네 번째, 환곡을 중단한다. 다섯 번째, 해상공국을 혁파한다. 해상공국이라는 거는 보부상을 중심으로 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이제 이 단체를 없앰으로써 경제개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4영을 합해서 1영으로 한다. 그 다음 재정을 모두 호조가 관할하게 하고 그 외의 모든 재정관청은 폐지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돈을 쓰는 기구는 오로지 호조로 모아서 호조에서 다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다양한 기구들을 개혁하고 왕권을 제한해서 근대적인 내각 제도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정치에서는 대원군 소환, 청에 대한 사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있었고 경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호조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재정을 일원화시킵니다. 자, 나중에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은 호조지만 나중에는 탁지하문 등등이 나오는데 이 국가 재정 일원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개혁이 어떤 개혁인지 묻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호조인지 탁지아문인지 이런 용어를 보고 이 개혁이 어떤 개혁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호조는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자, 그리고 지조법 개혁, 해상공국 폐지, 사회에서는 문벌 폐지, 이 정도가 이 14가지 개혁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또한 청나라 군대가 개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왕비가 요청을 해서 청나라 군대가 또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정변이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정변이 3일밖에 안 갔기 때문에 3일천하라고 불리면서 약 3일 만에 갑신정변이 끝나게 되죠. 그 결과 조선과 일본은 한성조약을 맺어서 일본에 사죄를 하고 또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약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텐진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내용은 조선에서 두 나라의 군대를 철수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게 되면은 미리 서로에게 알리자라는 걸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약이 나중에 조선에서 일어나는 청일전쟁의 배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정변의 의의를 보면 최초의 근대 주권 국가를 건설하는 시도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의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많아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의 근대화입니다. 자, 위에 있는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관심이었던 토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민중의 지지를 못 얻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의 역량이 좀 부족했고, 세 번째, 일본 지원에 의존했고, 일본의 침략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큰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동학 농민운동부터 대한제국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